초여름의 햇살치고는 제법 따가운 날이었습니다. 버스는 느릿느릿 도시의 혈관을 따라 흘렀고 창밖으로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분주한 일장이 휙휙 지나갔죠. 손에 든 묵직한 꾸러미가 자꾸만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가장 좋은 부위로만 떠온 한우와 과일 가게 주인이 아침에 막 들어온 것이라며 몇 번이나 강조하던 샤인 머스켓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새 집에 가는 첫 방문이었으니까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는 성체처럼 우뚝 솟아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전체를 제 발 아래 두려는 듯한 그 오만함이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그 짧은 과정조차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25층에서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있는 아들 내외의 집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도어록은 번쩍이는 금속성을 뽐내며 마치 아무나 들여보내주지 않겠다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딩동. 초인종 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 김수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딱히 반갑다고는 할 수 없는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고생이 많았다. 이사하느라 힘들었지? 제 손에 들린 꾸러미를 본 며느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오시라니까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집만 되게. 그 말끝에 섞인 가시를 저라고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집만 된다는 말이 귀에 박혔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꾸러미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래도 첫 방문인데 저녁에 다 같이 구워서 먹자꾸나. 기태는 아직 안 왔니? 네, 회사 일 때문에 좀 늦는데요. 일단 들어오세요. 수진이는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신발장 옆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벗어놓은 구두를 정리해 줄 생각은 조금도 없는 듯 보였어요. 저는 군말 없이 허리를 숙여 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온통 흰색이었습니다. 벽도 소파도 식탁도 심지어 바닥 타일까지 잡지 화보에서나 보던 집처럼 꾸며놓았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삭막한 공간이었어요. 제 아들놈은 이런 집에서 편히 쉴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아주 넓고 좋다. 전망도 좋겠구나. 대출이 많아서 문제죠. 수진이는 제 칭찬을 단칼에 잘라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 한 잔 내어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 저는 소파 끝에 얌전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25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장난감 마을처럼 아득하기만 했죠.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작고 낡은 저의 집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온 고기나 과일을 냉장고에 넣는 기색도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이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사온 고기는 냉장고에 넣어둬야지. 날이 더워서 상하겠다. 아, 깜빡했네요. 수진이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꾸러미를 풀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그 표정이란 마치 시장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경품을 받아든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필요한 거 사게. 이런 건 자리만 차지하고 솔직히 저희 취향도 아니에요. 기가 막혔지만 저는 가까스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저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솔직함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만 유독 나를 세우는 걸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아들 이기태가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래, 어서 와라.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여보, 어머니 오셨는데 얼굴이 그게 뭐예요? 좀 웃어요. 수진이는 그제야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을 꺼내 썼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녁은요? 이제 차려야죠. 어머니가 사오신 고기 구워 먹어요, 우리. 수진이는 마치 자기가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 도우려 했지만 수진이는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은 곧 부엌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뻘쭘하게 앉아 아들과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새로 시작한 화장품 사업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어머니, 저희 브랜드 이름이 수라벨이에요. 수진의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뜻이죠. 프랑스어 느낌도 나고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름은 번지르르하구나. 그래서 사업은 잘 되어가고? 제 질문에 아들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마케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초기 자본금은 거의 다 썼고 결국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들은 수진이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흐렸습니다. 수진이가 차린 저녁상은 단출했습니다. 제가 사온 한우를 제외하면 밑반찬은 전부 마트에서 파는 것들이었죠. 그래도 아들 녀석은 시장이 반찬인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는 동안 아들 내외는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태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업 계획을 다시 짜봤는데 지금 자금으로는 어림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들이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수진이가 나섰습니다.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성공해야 어머니 노후도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잘 되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아주 크게 나와요. 그 돈이면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몇 년 안에 2배, 3배로 불려서 바로 갚아드릴게요.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하고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니. 그것도 저렇게 쉽게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밥숟가락을 내려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나갔습니다. 다른 건 다 들어줘도 그건 안 돼. 그 집은 내 목숨과도 같은 곳이다. 그걸 담보로 모험을 할 수는 없어. 어머니, 이게 어떻게 모험이에요? 확실한 사업이라니까요. 수진이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기태는 그저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피곤하구나. 나 먼저 좀 들어가 쉬어야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용으로 내어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등 뒤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대에 눕자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 달린 희고 동그란 조명이 마치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목이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부엌 쪽 식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그곳에 앉아 소곤거리고 있었죠. 제가 나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냥 좀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자기 집이 무슨 성역인 줄 알아. 우리가 잘 되면 다 같이 좋은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하는 거지. 수진아, 그만해. 어머니 들으시겠다. 아들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듣긴 뭘 들어요. 주무시겠지. 그리고 들어도 상관없어. 사실이잖아.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그 말이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으면 한도도 훨씬 더 나올 거 아니야. 어머니는 이제 우리 성공을 위한 투자 도구일 뿐이라고. 도구는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도구, 투자 도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며느리의 그 목소리만이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습니다. 제 아들은, 제 하나뿐인 아들놈은 그 끔찍한 말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발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소리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잔인한 동의였습니다. 제 존재 가치를 도구로 규정하는 아내의 말에 제 아들은 완벽하게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낯선 방, 차가운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서늘하고 명징한 무언가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도구라. 내가 너희의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밤새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동쪽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수십 번이고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심이 제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침 6시, 아들 내외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어젯밤 제가 사온 한우가 담겨있던 스티로폼 상자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고기가 담긴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기를 다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들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죠.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에 있는 분리수거장은 이른 아침이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을 위해 사왔던, 이제는 도구의 주인이 먹다 남긴 그 비싼 한우를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텅 빈 스티로폼 상자는 일반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다시 세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마. 너희를 가장 날카롭고 유용한 도구로 만든 뒤 가장 비참하게 쓰고 버려주겠다. 이것은 나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구로 전락해버린 내 인생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나 자신과의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침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남편의 제사를 준비하고
아들 내외에게 보낼 반찬을 고민하며 시작하는 아침이었죠. 이제는 서늘한 결심을 다지고 날카롭게 벼린 칼날을 확인하며 시작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도구라는 두 글자가 제 모든 사고의 중심이 되어 저를 잠에서 깨우고 하루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묵직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중요한 서류는 꼭 여기에 보관하라고 신신당부했던 상자였죠.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와 함께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제 인생의 기록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것은 낡고 누렇게 변색된 집문서였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2층 집,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번 돈으로 장만한 우리 부부의 피와 땀 그 자체였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과 함께 못을 박고 페인트를 칠하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 집을 그저 담보대출 한도를 높여줄 부동산으로만 보았지만 제게는 제 인생의 모든 역사가 담긴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통장이었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정기예금 통장,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식당 일을 도우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담긴 자유입출금 통장까지 통장 맨 앞장에 찍힌 김 기자라는 제 이름 석자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돈들은 그저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은 날의 굳은 살이고 잠 못 자던 밤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토록 쉽게 여겼던 어머니의 예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상자 바닥에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남겨준 작은 상가의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낡고 허름한 상가라 월세도 얼마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엄연히 제 이름으로 된 제 자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보니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이 탐내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이 게임의 유일한 주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죠. 아마 그들은 제가 단단히 삐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바로 제 칼이 되어줄 사람, 제 방패가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달라서 아는 사람 소개로 어물쩍 넘어갔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고 법률사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 때 사준 낡은 노트북이었지만 다행히 작동은 잘 되었죠. 저는 일부러 연륜이 지긋한 변호사 사무실은 피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과 좋게 화해하라며 훈계부터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제가 필요한 사람은 제 감정에 공감해 줄 사람이 아니라 제 계획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행시켜 줄 기술자였습니다. 기업 분쟁 전문, 상속 및 증여, 계약서 검토,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 검색하다가 한 젊은 변호사의 홈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조민철.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말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승소 사례들을 읽어보니 주로 기업 간의 치열한 다툼이나 복잡한 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패배한 쪽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종류의 변호사였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번쩍이는 빌딩 앞에 섰습니다. 조민철 변호사의 사무실은 그 빌딩의 15층에 자리 잡고 있었죠. 사무실 내부는 아들 내외의 집처럼 모던했지만 허영이 아닌 날카로운 지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예약 시간을 확인한 비서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얼굴의 조민철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기자 어르신이시죠? 조민철 변호사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하소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의논하러 왔습니다. 제 말에 그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그날 밤 아들 내외에게 들었던 도구 이야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눈물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고 사실적으로 전달했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조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합법적으로 실컷 부려먹은 뒤 빈손으로 내쫓고 싶습니다. 그들이 저를 도구로 생각했듯이 저도 그들을 제 성공을 위한 도구로 쓰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제 말에 조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주 흥미로운 사업 계획이군요. 물론 가능합니다. 아니,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업 계획이 아닌 복수 계획을 치밀하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의 허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어르신께서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은 월급을 받는 고용된 대표이사, 즉 월급 사장으로 앉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소유주인 어르신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삽입해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고 지분은 단 1%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조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계획의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가진 모든 자산을 바탕으로 한 자금 계획을 설명했고 그는 제 계획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서류 작업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올 때 조 변호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사업가의 관점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들이 어르신을 도구로 얕보게 만드십시오. 그 방심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저는 곧장 다른 종류의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바로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이었죠. 며느리 김수진이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이 바로 화장품 사업이었으니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진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제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를 유령처럼 떠다니며 그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프랑스어나 영어로 된 이름의 브랜드들, 금색과 은색으로 번쩍이는 화려한 용기들, 직원들은 하나같이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고농축 같은 단어들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꿈꾸던 사업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죠. 허울만 좋고 속은 텅 빈. 며칠 동안 저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의 화장품 가게들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진짜 돈을 버는 제품들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브랜드의 이름값이나 화려한 포장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분을 따졌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순하고 자극 없는 제품들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한 작은 카페에 앉아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노트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머니, 그러니까 제 친정어머니는 피부에 무엇이 나면 늘 뒷산에서 뜯어온 풀을 찧어 발라주시곤 했습니다. 어성초, 쇠비름, 감초 같은 것들이었죠.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을 바르고 나면 며칠 안에 피부가 깨끗하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것이고 가장 한국적인 것.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효능이 증명된 것.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극 없이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 저는 노트에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귀자의 정원. 귀하고 자애로운 자연의 힘으로 가꾸는 정원이라는 뜻이었죠.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름이 가진 진정성이야말로 저들의 허영심 가득한 수라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무기고는 완벽하게 정비되었습니다. 법이라는 날카로운 칼과 귀자의 정원이라는 단단한 방패.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도구라고 불렀던 아들과 며느리를 제 무대 위로 끌어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잔뜩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어머니,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너희 얼굴도 좀 보고 싶고 할 말도 있어서 그런다. 오늘 저녁에 시간들 괜찮니? 제 목소리는 제가 의도한 대로 힘없고 지쳐있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옆에 있는 며느리와 몇 마디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대답이 돌아왔죠. 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집안을 조금 어지럽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제 얼굴도 일부러 더 푸석하게 만들었죠. 식탁 위에는 약국에서 사온 쌍화탕 병 몇 개를 보란 듯이 올려두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 모든 것을 포기한 늙은 어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보다는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나 하는 귀찮음이 더 역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고 초췌한 제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들 기태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손을 저으며 그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괜찮다. 그냥 늙어서 그런 거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연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희에게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늙은이가 욕심만 많아서 자식 앞길을 막으려고 했어. 내가 잘못했다. 제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자 아들 내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죠.
그들의 눈빛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저희 생각만 했죠. 며느리 수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가증스러웠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희 말이 다 맞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이 돈, 이 집 다 쥐고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너희가 성공해서 잘 사는 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저는 눈가를 살짝 훔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 완벽한 연기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듯 보였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제 안도감을 넘어선 승리자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너희 사업, 내가 도와주마. 그런데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아무래도 무섭구나.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나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지 않겠니?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다. 제 말에 그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 미끼를 던졌습니다. 대출 대신에 내 예금을 전부 너희에게 투자하마.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게다. 그 돈으로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건 어떻겠니? 아들 내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큰 돈에 비하면 제 예금은 턱없이 부족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그들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런데 회사는 일단 내 이름으로 해두었으면 좋겠구나.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말이다. 대신 너희 두 사람을 공동대표로 앉혀주마. 실질적인 주인은 너희가 되는 거지.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니? 공동대표? 그 말이 며느리 김수진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장님이라는 직함이 주는 허영심은 그녀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팔꿈치로 툭 치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저희가 대표로서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그들은 이제 제 덫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이용해 제가 짜놓은 판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직접 담근 매실차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그들 앞에 놓아주며 저는 아주 우연이라는 듯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내 사촌 동생네를 만났는데 그 집 손녀딸 피부가 말이 아니더구나. 좋다는 병원, 비싼 화장품 다 써봐도 소용이 없어서 아주 속상해 죽으려고 하더라. 제 말에 며느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요? 아토피 같은 건가요? 그런가 보더라. 하도 예민해서 순한 것 아니면 아예 쓰지를 못한대. 그걸 보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구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내가 피부에 뭐가 나면 뒷산에서 뭘 뜯어다 찧어 발라주셨거든. 무슨 풀이었더라.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흔한 풀이었어. 그걸 바르면 신기하게 싹 가라앉았지.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의 눈이 점점 더 초롱초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뭐가 말이냐? 요즘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가 바로 그거예요. 더마 코스메틱, 클린 뷰티, 자극적인 화학 성분 대신 자연에서 얻은 순한 성분으로 만드는 화장품이요. 저희가 하려던 프랑스 이름의 럭셔리 브랜드는 솔직히 너무 흔해요. 경쟁도 심하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통의 약초를 이용한 K-뷰티 콘셉트로 가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예요. 수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오가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얻어낸 엄청난 아이디어인 것처럼 말이죠. 어성초, 감초, 병풀 같은 거요. 이런 전통적인 원료를 현대적인 기술로 추출해서 세련된 용기에 담아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지혜로 태어난 화장품 같은 스토리텔링도 가능하고요. 이건 대박이에요, 어머니.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아들 기태도 완전히 흥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어머니, 이건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멍청한 것들. 제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신나게 뛰어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순진한 늙은이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너희가 전문가이니 더 잘 알겠지. 너희가 좋다면 그걸로 하려무나.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완전히 상기된 얼굴로 제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수룩한 늙은 어미의 돈으로 자신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대박을 터뜨릴 꿈에 부풀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쥔 것은 주도권이 아니라 제가 던져준 낚싯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낚싯줄의 끝은 제가 도구를 단련시키기 위해 마련해둔 차가운 숫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당금질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내외를 데리고 조민철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옆에 나란히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공동대표라는 직함이 그들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힘을 실어준 듯 했죠. 특히 며느리 김수진은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비싸 보이는 정장까지 차려입고 와서는 자신이 정말 능력 있는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사업 아이템에 대해 들어보셨죠? 귀자의 정원. 이름은 좀 촌스럽지만 콘셉트는 확실해요. 제가 직접 기획한 겁니다. 며느리는 조 변호사 앞에서 제 아이디어를 서슴없이 가로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조 변호사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 기자 회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더군요. 오늘 법인 설립 서류와 두 분 대표님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죠. 자신은 대표님인데 시어머니가 회장님이라는 사실이 꽤나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조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막힘없이 쏟아내며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전문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해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 서류가
귀자의 정원의 법인 등기 서류입니다. 보시다시피 발행 주식 100%는 발기인이자 투자자인 김 기자 회장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 변호사가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두툼한 서류가 이기태 공동대표님과 김수진 공동대표님의 근로 계약서입니다. 그가 서류 두 부를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두 분 대표님의 권한과 책임, 급여 및 성과급 조건, 그리고 기타 사항들을 상세하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마지막 장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계약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최종 결정권은 대주주인 회장에게 있다. 회장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은 법인에 귀속된다 같은 그들에게는 독소조항이나 마찬가지인 문구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약서를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공동대표이사라는 글자와 자신들의 이름 옆에 적힌 월 급여액만 보였을 뿐이죠. 며느리 수진이는 만년필 뚜껑을 열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해주셨겠죠. 뭘 이런 걸 다 읽어봐요. 어디에 사인하면 되나요?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바로 제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조 변호사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는 표정 변화 없이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펼쳐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이름을 흘렸으며 화려하게 서명했습니다. 제 아들 기태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뒤를 따랐죠. 그들이 자신의 노예 문서는 물론 추락행편도 티켓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법인 설립과 계약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들을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소유한 낡은 상가 건물의 2층, 몇 년 동안 창고로 쓰던 먼지 쌓인 공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가 너희의 사무실이다. 화려한 강남의 오피스를 기대했던 며느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화장품 사업을 해요? 이건 무슨 창고잖아요. 나는 내 전 재산을 투자했다. 너희는 이제부터 돈을 버는 사람들이지 쓰는 사람들이 아니야. 번지르르한 사무실은 너희가 돈을 벌어서 직접 구해라. 여기가 싫으면 당장 그만둬도 좋다. 제 단호한 말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표라는 직함은 얻었지만 실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며칠 동안 묵묵히 창고를 치우고 중고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아 엉성한 사무실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습니다. 수진이, 너는 지금 당장 경동시장에 가서 우리가 쓸 약재들의 시세를 알아보고 가장 좋은 품질의 원료를 구해오너라. 기태, 너는 포천에 있는 포장 용기 공장들을 전부 돌아보고 가장 싼 값에 가장 괜찮은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곳과 계약을 해라. 명품으로 휘감고 백화점만 드나들던 며느리에게 한약재 냄새가 진동하는 경동시장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낯선 상인들과 가격을 흥정하는 일은 그녀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겨놓았겠죠. 대기업에서 그럴싸한 명함을 파고 다니던 아들에게 기름때 낀 기계가 돌아가는 시끄러운 공장은 낯설고 험한 곳이었을 겁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정각에 그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보고를 들으며 칭찬 대신 질문과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어성초 1kg당 단가가 다른 곳보다 왜 비싼 거지? 발품을 더 팔아봤어야지.
용기 디자인이 그게 최선인가? 너무 촌스러운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오늘 하루 동안 대체 뭘 한 건가? 보고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 그들은 제 끊임없는 압박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을 겁니다. 몇 주가 지나자 결국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이렇게는 일 못해요. 며느리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돈을 투자한 투자자야. 투자자는 고용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성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최소한의 존중도 없으시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존중? 도구가 존중을 바라나?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자기가 뱉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었죠. 나는 내 성공을 위해 너희라는 도구에 투자했다. 좋은 도구는 주인의 손에 착 감기고 불평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법이지. 불평만 하고 성과도 못 내는 도구는 그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야. 내가 왜 그런 고철 덩어리를 존중해줘야 하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나를 도구 취급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너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그런데 지금 너희가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구나. 정말 쓸모없는 도구들처럼 말이야. 제 서늘한 말에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한 얼굴로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억울한가? 그렇다면 증명해 보여라. 너희가 그저 불평만 하는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내 기대를 뛰어넘는 명품 도구라는 것을. 나를 감탄시킬 만한 결과물을 가져와 봐. 그럼 나도 너희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생각이 있으니까. 제 말은 그들에게 모욕인 동시에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며 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불평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독하게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이겨보겠다는,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도끼만이 그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마련한 숫돌 위에서 두 개의 무딘 도구가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일을 치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쓸모있는 날카로운 연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련한 사무실이라는 이름의 낡은 창고에서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일했습니다. 제가 고철 덩어리라고 부르며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날 이후 그들의 눈에는 도끼만이 가득했죠. 저를 이겨 보이겠다는, 언젠가 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욕망이 하루하루의 고된 노동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강철도 계속해서 열을 가하고 두들기다 보면 언젠가는 균열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균열이 찾아온 것은 시제품의 용기 디자인을 결정하는 회의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후덥지근한 날이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뜨거운 바람만 뱉어내는 좁은 사무실에 저와 아들 내외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기태가 며칠 동안 포천의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가져온 수십 개의 플라스틱, 유리 용기 샘플들이 널려 있었죠. 자, 용기는 이 중에서 고르는 걸로 하자. 기태, 내가 보기에는 어떤 게 제일 나은 것 같으냐? 제 질문에 아들 기태는 땀을 닦으며 가장 무난해 보이는 갈색 유리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희 로고만 잘 인쇄하면. 잠깐만요. 기태의 말을 자른 것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 갈색병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장난해요? 이건 무슨 약병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비타민제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려는 건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촌스러운 병에 담아서 팔자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예산이 뻔한데 당신은 무슨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이건 브랜드의 얼굴이라고요. 푼돈 아끼려다 브랜드 이미지만 싸구려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미지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는 돈을 쏟아부어도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푼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 현실을 좀 보라고, 현실을.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이탈리아에서 특수 제작한 무광 유리 용기 샘플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이런 격이 있는 디자인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태는 그 사진을 보지도 않고 예산 초과라며 고개를 저었죠. 그들은 제 존재는 잊어버린 듯 서로의 약점을 후벼 파며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무능함과 현실 감각 없음을 비난했고 아들은 며느리의 허영심과 분수 모르는 씀씀이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추악한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서로에게 화를 내고 있었지만 사실 그 분노의 근원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이 좁고 더러운 창고에 몰아넣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감히 제게 대들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었죠. 한참을 싸우던 그들은 결국 지쳤는지 저를 쳐다보며 결정을 내려달라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약병에 담아서는 죗값을 받기 어렵겠지. 브랜드의 첫인상은 중요한 법이니까. 꺼봐요, 여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며느리가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시선을 아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태 내 말도 맞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고 아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예산을 초과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너희 두 사람 다 틀렸다는 소리다. 한 명은 꿈만 꾸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현실에만 안주해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 비싼 수입 용기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지. 아니면 저렴한 용기를 가지고도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포장 디자인을 고민했어야지.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싸우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고 이 사업을 맡기겠느냐? 제 말은 두 사람 모두의 뺨을 후려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용기 문제는 너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해결책을 찾아오너라. 다음 보고 때까지 제대로 된 대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사업은 없던 일로 하겠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울음 섞인 비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싸움은 그렇게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아들 내외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냉랭한 기운을 풍기며 어색하게 제 앞에 앉았죠. 저는 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맨날 싸우기만 하니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보고 체계를 일원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들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구했다. 내일부터 출근할 거다. 바로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들어오라고 말하자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죠. 바로 조민철 변호사가 추천한 제 비밀병기 박지은 실장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귀자의 정원에서 실무총괄을 맡게 된 박지은입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죠. 박 실장은 조 변호사님이 추천한 사람이다. 아주 유능하고 일 처리가 확실하다고 하더구나. 앞으로 회사의 모든 실무는 박 실장을 통해 진행하고 너희는 중요한 결정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모든 업무 보고는 박 실장이 취합해서 매일 저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다. 제 말은 곧 너희는 이제부터 감시를 당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이 불쾌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엄연히 대표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를 데려와서 저희 위에 앉히시면 어떡해요? 내가 박 실장을 너희 위에 앉힌 게 아니다. 너희 밑에 붙여준 거지. 너희가 하도 싸우느라 기본적인 실무조차 제대로 못하니 도와줄 사람을 붙여준 것뿐이다. 그게 그렇게 불만인가? 저는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분 대표님께서 며칠째 해결하지 못하신 용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펼치자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용기 디자인 시안과 함께 각 용기별 단가, 최소 주문 수량, 제작 기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원했던 이탈리아 디자인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정보까지 들어 있었죠. 이 C3번 디자인이 대표님께서 원하시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대표님께서 우려하시던 예산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오전에 해당 업체와 통화를 마쳤고 내일이라도 당장 샘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 실장의 완벽한 업무 처리에 아들과 며느리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며칠 동안 싸우기만 하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녀는 반나절 만에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무능함이 유능한 박 실장의 존재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박 실장을 무시할 수도 내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보고할 최고의 스파이가 생긴 것이고요. 박 실장이 합류한 이후 귀자의 정원의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제품이 완성되었고 저는 제 오랜 인맥을 총동원하여 아주 특별한 소비자 평가단을 모집했습니다. 동네 부녀회, 노인정, 성당의 교우들까지 수십 년 동안 저의 성실함을 봐왔던 사람들은
제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죠. 그렇게 모인 50명의 평가단에게 시제품을 나누어 주고 2주 동안 직접 사용해 본 뒤에 후기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통계 자료와 함께 정리해온 보고서를 보니 피부가 편안해졌다. 붉은 기가 가라앉았다. 속 건조가 잡혔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90%를 넘었습니다. 특히 아토피로 고생하던 제 친구의 손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하기까지 했죠. 저는 이 기세를 몰아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차 물량 500개를 한정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500개는 판매를 시작한 지 단 58분 만에 전부 팔려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내외와 박 실장을 모두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박 실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완판 소식과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대박이에요, 대박. 역시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죠. 어머니, 이제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으니 저희 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겠어요. 저희가 이 회사를 키운 1등 공신인데 언제까지 월급쟁이 대표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평하게 50대 50으로 하시죠. 깨끗하게.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얼굴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기태 역시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들은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자신들이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큰 미끼를 던져 저들의 탐욕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부어줄 시간이었습니다. 지분 50대 50이라고? 저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의기양양하던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너희가 대체 뭘 했다고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냐? 사업 아이디어는 내가 냈고 사업 자금도 전부 내 돈이다. 너희가 해결 못하던 문제들은 박 실장이 전부 해결했지. 너희는 그저 내 돈으로 내 지시대로 움직인 내 손발에 불과했는데 언제부터 손발이 머리와 동등한 지분을 요구하게 되었지? 제 차가운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희가 밤낮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힌 건 저희라고요. 나는 그 고생에 대한 대가로 너희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 그것도 너희 능력에 비하면 아주 후한 금액으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건 과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저는 그들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들의 공을 철저하게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분했지만 제 논리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쯤 저는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는 더 거대하고 화려한 환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너희의 가능성은 봤다. 고생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제 말에 그들의 눈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공식 론칭을 성공시켜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까지 연 매출 50억 원을 달성해라. 만약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킨다면 그때는 이 회사, 귀자의 정원, 내 지분까지 전부 너희에게 물려주고 나는 깨끗하게 은퇴하겠다. 50억? 그것은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맛본 달콤한 성공 때문에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아찔한 목표치였죠. 작은 성공에 취해 있던 그들에게 저는 회사 전체라는 어마어마한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지분 50%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보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며느리 수진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약속 꼭 지키시는 거죠? 물론이다. 이 자리에는 조 변호사님의 사람인 박 실장도 있지 않나? 내가 한 말은 전부 기록될 것이다. 좋아요, 어머니. 저희가 반드시 해낼게요. 연 매출 50억,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들은 제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약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화려한 신기루에 홀려버린 것이죠. 그날 이후 그들은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50억이라는 목표는 그들에게 잠자는 시간조차 아깝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그들의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백화점 입점과 대규모 생산, 그리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지금 가진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아들 기태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내내 아들은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즉 그들의 성공을 위해 제 자산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아들은 감격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다 갚을게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자 귀자의 정원은 날개를 단 듯 성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번듯한 생산 공장과 계약을 맺었고 사무실도 제가 있던 상가 건물의 창고에서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 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직원도 여러 명 새로 뽑았죠. 회사의 규모가 커지자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자신들이 유능한 경영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뒤로 물러나 그림자 회장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예산 승인과 최종 결정만 내리고 모든 실무는 박 실장을 통해 보고받았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회사의 운영을 거의 다 맡겼습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유명 잡지사와 방송국에 홍보 자료를 돌리고 인맥을 총동원해 백화점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고라고 불리는 H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며느리 수진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백화점 입점이 확정되자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물 만난 고기처럼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성공 신화를 떠들어댔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K뷰티의 신데렐라, 전통을 재해석한 천재 기획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한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한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며느리가 아닌 것 같았죠. 진행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김수진 대표님의 성공 뒤에는 시어머니이신 김 기자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이야기인데요.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자의 질문에 며느리는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 말을 해라. 내가 기다리는 그 말을. 물론 어머니의 초기 투자가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이 저희 성공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그리고 훌륭한 장인은 결코 도구를 탓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해냈구나, 김수진. 너는 네 무덤을 네 입으로 파고야 말았어. 저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를 도구로, 자신을 그 도구를 사용하는 훌륭한 장인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이제 대중의 기억 속에, 그리고 방송국의 녹화 테이프 속에 영원히 박제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가장 화려한 잔치를 벌여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내리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달력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귀자의 정원이 H백화점에 공식적으로 론칭하는 그날. 바로 그들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디데이. H백화점 1층 가장 목 좋은 자리에 귀자의 정원 매장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매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고객들과 취재 경쟁을 벌이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매장 중앙에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화점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수수한 옷차림으로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녀는 제 팔짱을 끼고 기자들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된 대본을 읽는 연기자처럼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를 믿고 지원해 주신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 영광을 모두 저희 어머니께 돌리고 싶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시어머니의 가면을 썼습니다. 저 역시 아들과 며느리를 꼭 껴안아주며 그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말 장하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내가 너희 때문에 산다. 우리의 감동적인 모습은 다음날 신문과 방송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효심 깊은 자식들과 그들을 아낌없이 지원한 어머니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추락은 그만큼 더 극적이고 비참하게 보일 것이었습니다. 론칭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준비된 물량은 반나절 만에 동이 났고 백화점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는 속보까지 들려왔죠. 그날 밤 아들 내외는 강남의 가장 비싼 호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성공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와 박 실장, 그리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파티 내내 아들과 며느리는 주인공이 되어 샴페인 잔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들은 직원들 앞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곧 회사의 완전한 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년 이맘때 저희는 이 자리에 계신 김 기자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귀자의 정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낼 것입니다. 아들의 선언에 직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마음껏 즐겨두어라.
너희 인생의 가장 높은 순간은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날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한 집안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전 9시 아들 기태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의 숙취가 덜 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죠. 여보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전날의 인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이기태 대표, 김수진 대표,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 집으로 오도록 해라. 네. 무슨 일로? 공식 론칭 성공에 따른 성과 평가 및 향후 회사 소유권 이전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희 10시까지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아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며느리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의 감시에서 벗어나 회사의 완전한 주인이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에게 내일 오전 10시는 희망과 성공의 정점을 찍는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기 5분 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아들과 며느리는 활짝 웃는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풍경을 본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거실은 축하 파티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제 양옆으로 변호사 조민철과 비서 박지은이 각각 서류 가방을 앞에 둔 채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은 마치 재판정이나 취조실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어머니, 이게 다들 무슨...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조 변호사, 박 실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앉아라. 제 낮은 명령에 그들은 마지못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는 의문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그들의 표정을 감상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대표, 어제 론칭 행사는 아주 성공적이었소. 언론의 평가도 좋고 매출도 기대 이상이었지.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저는 일단 그들을 칭찬하며 아주 희미한 희망의 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고 약속했던 앞으로의 일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조민철 변호사를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 신호를 받고 천천히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찰칵하고 가방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섬뜩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 변호사의 손끝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축제가 끝나고 이제 가장 끔찍한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들의 운명이 담긴 그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들의 얼굴에 떠있던 일말의 희망이 이제는 노골적인 불안감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즐기며 회의의 두 번째 막을 열었습니다. 박지은 대표, 저는 이미 박 실장을 새로운 직함으로 불렀습니다. 제 부름에 박 실장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귀자의 정원 론칭 성과 보고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 첫 장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론칭 이후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 대표의 침착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론칭 첫날의 매출액, 주요 백화점 지점별 판매 순위, 온라인 쇼핑몰의 재구매율, 그리고 각종 언론 매체의 긍정적인 평가들을 그래프와 도표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경이로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죠. 귀자의 정원은 명실상부 화장품 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괴물 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다시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은 사라지고 역시 우리는 대단해하는 자만심이 그들의 표정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성과가 곧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 보고는 그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 대표의 보고가 끝나자 저는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야. 정말로. 너희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이다. 제 칭찬에 아들과 며느리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이제는 지겹다는 듯 자기가 이룬 성과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린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이토록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으니 나도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지. 저는 조민철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쇼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하라는 신호였죠. 조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던 공동대표 근로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두 분 대표님, 이 계약서를 기억하십니까? 조 변호사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등장한 근로계약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네, 그게 왜? 조 변호사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계약서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7조 2항 고용계약의 해지. 을 대표이사 이기태, 김수진의 경영 성과와는 상관없이 갑대주주 김기자은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언제든지 을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조항이 낭독되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함정에 빠졌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조항이에요? 저희는 그런 거에 동의한 적 없어요. 아니요, 동의하셨습니다. 조 변호사는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쳐 그들의 자필 서명이 있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서명하신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그 안의 모든 조항에 동의한다는 법적인 의사표현입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즐겁게 지켜보다가 마침내 제 입으로 직접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하여 나 김 기자는 오늘부로 이기태, 김수진 두 사람의 귀자의 정원 공동 대표직 해임을 통보한다. 그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금 저희를 해고한다고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이 회사는 저희가 밤낮으로 피땀 흘려 키웠어요. 이건 저희 거라고요. 아들 기태도 창백해진 얼굴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약속하셨잖아요. 50억 매출 달성하면 회사 물려주신다고.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너희가 약속을 지키면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너희는 그 약속을 지킬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 거야.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저는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을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아 넣을 시간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해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왜 안 되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날 밤의 지옥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너희는 내 성공을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였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뒷걸음질 치며 저를 바라보았죠. 그녀는 자신이 뱉었던 그 잔인한 말을, 그 오만했던 단어를 똑똑히 기억해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대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대표는 조용히 리모컨 버튼을 눌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얼마 전 며느리가 출연했던 경제 프로그램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이 저희 성공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며느리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이나 부인은 불가능했습니다. 전 국민이 그 증인이었으니까요. 저는 영상을 끄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 도구는 쓸모가 끝났다. 그러니 폐기해야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려 했고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 악마 같은. 며느리가 제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드는 순간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용한 보안 요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턱짓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2사람, 이제 우리 회사와 아무 상관없는 외부인입니다. 정중하게 밖으로 모시세요. 보안 요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넋이 나간 아들과 발악하는 며느리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이건 우리 집이야. 우리 회사라고. 며느리의 비명은 현관문이 닫히면서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지은 대표의 공식 임명장이었습니다. 박 대표,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맡겨주십시오. 조 변호사는 제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아드님이신데.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아파트 단지 밖으로 쫓겨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변호사님,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고 더러운 쓰레기를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버린 것뿐입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날 저는 제가 만든 완벽한 복수의 대서사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폐기 처분한 다음 날 제게는 온통 귀자의 정원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조민철 변호사와 홍보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공식 보도자료는 아주 세련되고 품격이 있었죠. K뷰티의 신성,
귀자의 정원, 전문 경영인 박지은 대표 영입으로 글로벌 도약 선언, 창업주 김 기자 회장, 창업 공신인 가족들의 헌신에 감사.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얼마나 완벽한 포장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아주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었죠. 그 누구도 그 이면에 숨겨진 처절한 복수극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도자료의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와 저는 그 소문에 조용히 기름을 부었죠. 우리는 아주 은밀하게 전임 대표들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 시도 같은 정보들을 신뢰할 만한 기자들에게 흘렸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들과 며느리는 순식간에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려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에서 한순간에 업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것이죠. 그들을 영입하려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제 그 어떤 회사에도 이력서조차 낼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적인 추락은 곧 사적인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살던 강남의 하얀 집은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외제차도 명품 옷가지들도 모두 사라졌죠.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 서울 변두리의 좁고 허름한 빌라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것은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돈과 성공이라는 허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자 그들은 서로를 저주하며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닌 그들이 새로 이사간 빌라의 옆집에 사는 제 오랜 친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귀자야, 어젯밤에도 난리가 났었어. 김서방 며느리 이서방 아들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데 온 동네가 떠나갈 뻔했다니까. 친구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아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무능하고 멍청하게 구니까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당신 엄마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꼴통? 이라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도 지지 않고 닥쳐.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도구 어쩌고 하는 미친 소리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라며 맞섰다고요. 매일 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의 존재를 저주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도 몇 번이나 나왔지만 위자료로 줄 돈 한 푼 없었기에 그들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죠.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이 되어 함께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저녁,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쫄딱 젖은 생쥐꼴을 한 제 아들, 이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아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 퀭한 눈, 다 떨어진 옷차림. 그는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이내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닥은 그의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들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봉투 하나를 가져와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 돈은 어미로서 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돈이다. 이걸로 당분간 밥은 굶지 말고 방세도 내고 어떻게든 새 인생을 살아봐라.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큰 돈이겠지만 귀자의 정원의 가치에 비하면 먼지 같은 돈이었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제게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기태,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늘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너는 내 아내가 나를 도구라 칭했을 때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 순간 너와 나의 인연은 어머니와 아들이 아닌 사업가와 도구의 관계로 끝이 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쓸모 없어진 도구는 내가 직접 폐기 처분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완벽한 타인이다. 이 돈을 받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제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에 박혔을 겁니다. 돈으로 희망을 주는 척하며 그에게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영원히 빼앗아 버린 것이니까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봉투를 든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봐라.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집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국의 모든 뒤처리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 삶에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귀자의 정원은 유능한 박지은 대표의 지휘 아래 날마다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국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여 명실당부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죠. 회사의 가치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실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본사에서 열리는 이사회의 회장으로서 참석하여 중요한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에 서명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회의실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 유능한 임원들이 제 앞에서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보고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가끔은 저 모든 것이 꿈인가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닌 제가 제 손으로 쟁취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세계 각국을 여행했고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비싼 옷들을 마음껏 사입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제 시간을, 제 돈을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가 아닌 김 기자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후 저는 제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어쩌면 이것은 저를 도구로 만들려 했던 아들 내외에 대한 저의 마지막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 했지만 나는 내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조용한 선언 같은 것이었죠. 어느 날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잡지사에서
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싣고 싶다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사진 기자는 귀자의 정원 본사의 회장실에서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아주 멋진 공간이었죠. 며칠 후 잡지가 발간되었습니다. 커버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 얼굴 사진 옆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죠. 도구를 지배하는 손 귀자의 정원 김 귀자 회장의 통쾌한 경영 철학. 저는 그 잡지를 사서 가장 좋은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예전에 아들 내외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제 거실에는 추악한 배신의 기록 대신 위대한 승리의 증거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가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는 자선음악회에 참석했다가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죠. 차가 강북의 어느 낡은 동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내리는 눈을 피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들은 얇고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마트에서 장을 본 듯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언가 짜증을 내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때 K뷰티의 신데렐라로 불렸고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에 지치고 가난에 찌든 한 쌍의 부부만이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죠. 그들은 짙게 선팅된 제 차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고 제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벌레를 보듯 혹은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심지어 통쾌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무의 상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앞을 보며 운전기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출발해요.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눈 내리는 정류장에 남겨진 그들의 모습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제 복수는 그들을 제 기억 속에서조차 완벽하게 지워버림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창밖에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지워버리려는 듯 흰 눈이 조용히 그리고 끝없이 내리고 있습니다.